일단 128회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1, 2, 3, 4교시 문제는 이미 다 보셨을 것 같고요. 1교시는 1번 문제를 보시면 8진 PSK, 우리가 PSK하고 QPSK는 많이 했어요. 근데 8진 PSK는 얘를 근데 알 수는 있는데 이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뒤에 또 뭐가 나왔냐면 설계라는 문제가 딱 붙었단 말이에요, 단어가. 8진 PSK는 아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PSK를 하다 보면 대부분 8진 PSK까지는 공부하거든요. 학원에서는 뭐 가르치냐 가르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PSK를 하면 8진 PSK는 금방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근데 뒤에 설계라는 말 때문에 이 설계가 뭔 설계를 하라는 건지를 몰라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8진 PSK 그냥 그걸 놓고 쓰면 돼요. 설계라는 말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8진 PSK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반도체 설계를 할 거예요, 회로 설계를 할 거예요. 그냥 원리 쓰라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신호하고 파워 신호는 기본 문제죠. HTTP 기본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썬더볼트라는 게 나왔는데, 썬더볼트는 이제 뭐 신기술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썬더볼트는 우리가 i381 이런 그 컴퓨터 주변 기기의 인터페이스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컴퓨터하고 주변 기기 간에 통신은 하죠. 통신으로 걔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기술사에서 배우는 통신은 이런 통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시험 문제를 물론 경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출제 기준이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 출제자가 혹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 출제자가 자제하고 안 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NTP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NTP는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도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맞출 건가, 그런 시간을 땡겨오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아니면 받는다든지, 그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드론 탐지 기술은 드론이 날라오면 이제 요즘은 드론이 좋은 용도로만 쓰이지 않잖아요. 공격형 드론이나 뭔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날라오는 드론을 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탐지 기술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고, 예전에 시험 문제로 안티 드론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안티 드론의 연장선에 있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가장 문제는 10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IOB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사실은 IoT, IOB, 비헤이비어니까 행동이니까, 사람들이 행동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사람뿐이 없어요. 물론 기계에다가도 붙이지만 지금 기계가 많지는 않으니까. IOB는 그러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데이터로 모으는 거죠. 모아서 걔를 처리해서 뭔가 유용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유추를 하면 IoT를 생각하면 IOB를 어렵지 않게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이 나와요. 2022년 1월에 발표된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기준에 어디에도 넣을 수 없는 문제예요. 출제 기준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내면 안 되는 문제를 그냥 꾸겨 넣은 거죠. 이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거버넌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우리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은, 전혀 정보 관리 쪽이나 이런 쪽은 이런 단어에 익숙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는 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출제 기준에 맞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트 GPS는 지금도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GPS는 추기를 하는 기술이죠. 추기를 하는데 도움을 받아. 뭐에 도움을 받겠어요? 추기를 하려면 데이터를 위성으로부터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가 먼저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동통신으로 보내주면, 이동통신은 데이터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내가 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추기한 거를, 내가 위성으로부터 받은 내 위치 데이터를
이동통신으로 보내서 대신 계산해주고 그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형태의 도움을 받는 거를 어시스티드 GPS라고 하고 옛날 2G부터 사실은 있었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 12번 같은 문제도 내면 안 돼요. 공동체 라디오. 라디오니까 우리 쪽 아니에요? 우리 쪽이죠. 근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기술이 아니에요, 얘는. 기술이 아니라 라디오 그냥 방송, 이 공동체를 위한 라디오 방송.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동, 그 다음에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그러면, 뭐, 동으로 치면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FM 라디오 방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방송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그 지역만 하니까 전국 방송은 아니니까 출력이 작겠죠. 작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소규모 방송을,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위한 라디오 방송, 그런 주파수는 똑같아요. 88메가에서 FM 주파수 라디오 대역이, FM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 88메가에서 108메가 대역이거든요. 그 주파수 중에 하나를 이제 안 쓰는, 이제 출력도 작고 하니까 그 대역을 하나 할당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관리 기준,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법이 제정된 건데, 그러니까 행정 예고되고, 그래서 등급을 지정했고 관리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뭐 크게 어긋나는 문제는 없죠. 의료 사물 인터넷은 제가 사물 인터넷 할 때 의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사물 인터넷으로 놓고 의료라는 거를 거기에 접목하면 사물 인터넷을 써 나가는 방향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결론은 무슨 문제냐면 사물 인터넷에 그냥 보안 문제 쓰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하고 지하 공간에 방송 수신, 이거는 수신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터널하고 지하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천재지변이나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갇히게 되거나 이럴 수 있으면 방송을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공간으로 대피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피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방송을 수신을 해야 되니까 DMB나 FM은 반드시 우리가 청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재방송 설비. 그러니까 재방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파가 안 오니까. 그래서 시스템 구성도 뭐 수신 안테나 규격, 주파수는 되게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겠어요? 그러면 FM이나 DMB의 주파수 대역이 VHF 대역이죠. 그러니까 VHF 주파수하고 임피던스는 되게 이제 방송용이니까 75옴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비상방송 장치의 기능과 규격, 중계 증폭 장치 기능과 규격, 그 다음에 암호화 인증, 그 다음에 뭐 위성항법 시스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디퍼런셜 GPS하고 리얼타임 키네매틱은 그러니까 디퍼런셜 GPS의 이제 요거죠, 요거. 우리가 치기 방법에는 크게 코드 기반이 있고 반송파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오는 데이터를 막 해석해가지고 내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송파 개수를 세가지고 내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반송파 기반은 대부분 단독 치기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디퍼런셜 GPS, 그러니까 디퍼런셜 GPS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코드 기반이 있고요. 반송파 기반이 있는 거예요. 코드 기반에 우리가 주로 배운 G바스하고 S바스가 여기 들어가요. 얘는 RTK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측이 방법에도 디퍼런셜 GPS가 아니라 스탠드얼론
스탠드 언론 GPS에서도 코드 기반하고 당연히 반송파 기반이 있겠죠. 이제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와이파이 7은 나올 걸로 예상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단답형으로 나올 걸로 생각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 것만 바뀌었고요. 웹 2.0, 웹 3.0, 웹을 비교하고 웹 3.0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웹은 웹 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웹 2.0이에요. 그러니까 웹 3.0을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인터넷은 어떤 종류의,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교시에 UICC, EUICC, USIM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SIM은 알겠는데 USIM하고 eSIM을, 그러니까 UICC 막 문제를 또 섞어놨어요. 그래서 더 힘들고요. 하여튼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물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사물인터넷 똑같은 문제죠.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정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보시면 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품질확보 방안 한 장짜리 딱 나와 있어요. 그 자료 보시면. 그 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 이거 예측됐던 문제예요. 보안 문제하고 제가 기술 기준하고 보안 이거 예측됐던 문제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안 문제하고 홈 네트워크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번은 예상됐던 문제고요. 4번은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뻥 났어요. 얘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됐든지 얘가 전체가 다 날라갔어.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든지 그런 방법에 미러 사이트하고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도 내면 안 돼요. 트래픽 제어에 대한 대기행렬, 트래픽 제어까지는 문제를 내도 되는데 대기행렬 이론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GM2하고 MM2 표현에 대해 기술하시고 이런 시험 문제는 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홈 연동 표준 메터를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도 내면 안 돼요. 메터를 내도 되는데 메터는 아직 표준 자체가 안 나왔어요. 표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를 문제로 삼고 내는 거는 물론 얘가 주간기술 동향에 메터 표준이 주간기술 동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근데 표준이 안 나온 거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동안에 이제 쭉 그 진행 상황하고 어떻게 되어갈 것 같다. 그냥 대략적인 윤곽만 나와 있는 거를 시험 문제로 내는 거는 제가,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이제 5번은, 6번은 제가 그나마 인정을 하는데 5번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문제를 보면, DMR하고 DPMR, 그 다음에 개인식별 CI하고 DI, 그 다음에 긴급구조, 이제 이거는 3번 문제는 법 문제예요. 법 문제고요. 이게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그 위치 정보에 대한 품질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통신망의 이중화 구조와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실시 설계는 알겠는데 실시 설계 설명서, 설계 도면, 설계 내역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 항목별 작성 내용하고 항목별 작성 내용을 쓰라니까 그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그냥 실시 설계 도서에 대해서 이런 것만 외웠으면 이제 세부 내용을 잘 모르면 쓰기 어려운 문제죠. 실시 설계는 알겠는데 실시 설계 만약에 모르면 유추해서 써야 돼요. 생각하고 그냥 써야 되고 6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로 가실 거냐면 12페이지로 가실게요. 일단 간단하게 문제를 전체 한번 그냥 본 거예요. 본 거고
이번에 이제 거기 문제 분토를 보시면 아무래도 홈 네트워크하고 엔지니어링 법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강조한 그런 경향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홈 네트워크 쪽하고 엔지니어링 법 접지, 이거는 제가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이 나온 게 이제 TCP/IP 쪽에서 인터넷 관련된 뭐 응용 계층이나 아니면 그쪽 특히 이제 응용 계층 쪽에서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위성 통신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위성 관련 문제가. 그래서 일단 요즘 강세는 예전에는 안테나하고 무선공학 쪽에서 저번 시험까지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쪽 문제가 확 줄고 경향이 변하지 않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홈 네트워크 쪽하고 엔지니어링 쪽은 계속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 번도 이런 경향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얘네는.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하는데 이번에는 TCP/IP 쪽하고 위성통신이 강세였다는 거죠. 저번에는 무선공학 쪽하고 그 다음에 TCP/IP 쪽이 그때도 강세였죠.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은 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거기 128회 출제 경향 보면 5번 보면 내용상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되냐 이런 거 빼고 문제의 내용상으로 한번 뜯어보면 기출 문제나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신 기술사라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됐던 문제보다는 신출 문제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일반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들. 이제 잘 거론이 안 됐거나 좀 소홀히 했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를 풀죠. 그게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벌써 20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출제될 거다 이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기술사는 어떻게 다음에 나올 거다 예측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출제위원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거 자체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예측 자체는 당연히 안 되고 문제 자체를 예측하지는 못하더라도 경향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게 중요할 거다라는 문제들은 많이 나왔죠, 사실은. 많이 나왔는데 그 외의 문제들이 너무 편협하고 지엽적인 문제들, 아니면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 시험 문제를 풀면서 1교시 문제 딱 받아보고 어렵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교시 시험 문제 이제 17페이지 가볼게요. 제가 아까 8진 PSK라는 문제로 나왔으면 노멀 했을 텐데 설계라는 말을 붙여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출제자는 과연 왜 설계라는 말을 붙였을까? 반도체 설계를 어떻게 하라, 8진 PSK 설계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회로 설계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주지 않고 그냥 설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뭔 설계를 하라고 명확히 줘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설계 이렇게 줬다는 말은 그냥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레벨에서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라고 뿐이 우리는 추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8진 PSK로 놓고 써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정도를 잘하면 이제 13번을 알고 있었으면 13번 정도를 풀고 4번, 그 다음에 뭐 한 7번, 12번, 10번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문제를 풀기에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이번 시험이 단답형에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문제를 다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라는 게 제 1교시 시험 문제는 판단이에요. 근데 잘못 나온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10번은 대표적으로 잘못 나온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출제 기준을 밝혀달라고. 한 7문제 정도 넣었어요. 그냥 제 생각대로. 근데 이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ITGRC.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답변 어떻게 달리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올렸어요. 글은 올라가 있어요. 출제기준, 정보통신기술사 출제기준 문의해가지고 제가 문제들에서 제 생각에 출제기준을 잘 못 잡겠다 하는 문제들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거기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딱 문제 띄우면 아직 답변 안 달린 거 한 열 몇 개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 딱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은 근데 이상해요. 질문을 올리면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암호를 치게 대놓고 그 사람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질문 내용을 비밀번호를 자기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메뉴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모두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도록 메뉴도 만들어 놔야죠. 그런 메뉴가 없어요. 거기 딱 하면 비밀번호 딱 뜨는 창 나와요. 비밀번호 이거예요. 답변이 어떻게 달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답변이 어떻게 달리는지. 제가 답변 달리는 거 보고 또 올릴 거예요. 계속. 그때도 비밀번호는 계속 이거예요. 제가 또 올려도 또 이걸로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 한번 해보죠.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이번에는 제가 저번 시험에도 인공지능 문제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우리 쪽에.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너무 과하다, 우리 쪽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험에도. 근데 제가 저번 시험에는 안 올렸어요. 참았어요, 한번. 왜냐하면 처음에 출제기준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출제기준 제정되고 곧바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는 그렇게 못 챙겼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번 시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출제위원들을 불러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문제가 어느 출제기준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검증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저는 안 거친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에 그런 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 출제기준을 발표를 했으면 그 출제기준에 맞게 학원이나 학원생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출제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출제기준에 어긋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뭐 기술사 시험을 산으로 보내자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생각했고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분이 올리셔도 돼요. 올리셔도 되는데 비밀번호를 이걸로 해주시면 좋죠. 똑같이 그냥 다 이걸로 하세요. 그냥 혹시 나도 질문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리세요. 올리고 비밀번호만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야죠. PSK는, 그러니까 0이냐 1이냐를 위상에 따라서 위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근데 거기 탈진 PSK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16컴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만 다르냐면 이것만 다르죠. 여기에 16G는 4비트가 오잖아요. 4비트가 한꺼번에 쭉 들어와서 직렬로 2비트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8진이니까 3비트만 들어오겠죠. 3비트만 들어오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는 두 개는 I하고 Q는 극성이에요. 극성을 결정하는 거고요. 얘는 4배를 결정하는 애인데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죠. 얘가 1 아니면 0이잖아요. 얘가 1이면 얘는 반드시 0이고요. 얘가 1이면 얘는 반드시 0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C가 1이면 얘가 4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이면 0.541이라고 하고 C가 0이면 거기 1.307이죠. 1.307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어떻게는 안 나오냐면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11일 때면 0.541 하고 여기가 0.541이나 1이면 반드시 이쪽은 뭐가 나와요? 1.307이 나와요. 여기가 1.307이면요. 얘는 반드시 0.541이 나와요.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부호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크기를 얘를 x고 y라고 하면 루트 x자승 플러스 y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크기가 이렇게는 안 나와요. x자승 플러스 x자승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y자승 플러스 y자승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오고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크기는 다 동일해요. x자승하고 y자승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기는 다 동일한 팔진 PSK가 완성이 되는 거죠. 위상만 8개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진 PSK가 스펙트럼 효율이 n이라고 하면 팔진 PSK는 3배가 되죠. 3비트가 날아가니까요. 그래, 그 다음에 심볼 넘버는 심볼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BPSK에서 만들어지는 심볼은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 만들어지지만 팔진 PSK는 8개가 나오는 거죠, 심볼이. 위상이 각기 다른 심볼, 크기는 똑같지만 위상이 다른 심볼 8개가 나오는 거고요. 위상 변화는 BPSK는 180도 차이가 나지만 팔진 PSK는 360을 8개로 나누면 45도씩 차이가 나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거기 특징이 있고요. 그 이제 팔진 PSK 성상도는 그 블록 다이어그램 옆에 있어요. 그렇게 구성돼요. 8개씩, 45도씩 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신호하고 파워 신호인데, 이거는 제가 통신이론 첫 시간에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 신호 그냥 비교하라고 하는 거니까 비교표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고, 이제 파워 신호하고 에너지 신호를 에너지 신호는 주로 어떤 데 에너지 신호를 적용해서 에너지 신호로 표현을 해요? 결정 신호나 아니면 비주기적인 신호. 비주기성 신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발적이거나 산발적인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에 공통적으로 표현된 의미가 뭐냐면 무한대가 아닌 거예요. 신호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하니까 얘를 유한한 신호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놓고 얘 평균값을 취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평균값이 뭐예요? 전력 신호예요. 전력을 구한다고 하면 유한한 신호를 어느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있는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놓고 평균을 취하면 뭐가 돼요? 0 돼요. 0이라고요, 얘는. 전력은 0이에요, 얘는. 전력은 0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신호나 비주기성 신호, 산발적인 신호는 전력으로 봤을 때 전력이 0 나오니까 예전부터 이런 신호를 전력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은 에너지 신호를 도입 안 했겠죠.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를 어떻게 정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놓고 그냥 전체 얘네를 자승해버리자. 그리고 얘를 에너지 신호라고 부르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에너지 신호로, 이 에너지의 개념으로 이런 주기적인 신호를 보면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평균값을 냈는데 어떤 값이 존재하는 신호를 자승하면요. 얘는 무한대가, 전력 신호는 에너지 신호의 관점으로 보면 무한대예요, 전력 신호는.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는 서로
표현하고 싶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신호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예전에 디지털 통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만 사용했겠어요? 디지털 신호는 뭐예요? 결정식 비주기성, 그러니까 유한한 신호예요, 유한한. 디지털 신호는 유한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만 있을 때는 모든 거를 다 전력으로만 표현했어요, 전력. 근데 디지털 통신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디지털 통신을 하다 보니까 전력으로 보니까 0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얘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존의 에너지 신호를 그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는 에너지로 표현을 하고, 에너지 신호를 또 디지털 전력으로 보면 전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무한대가 나와요. 전력으로 표현되는 신호를 에너지 신호 관점에서 보면 무한대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신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신호는 에너지가 유한하고 평균 전력이 0인 그런 신호를 에너지 신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력 신호는 전력이 유한하고 에너지는 무한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주기성으로 보면 에너지 신호는 비주기 신호고요. 파워 신호는 그러니까 전력 신호는 주기 신호죠. 그 다음에 결정성으로 볼 때 결정적인 신호고, 그 다음에 전력 신호는 비결정 신호로 볼 수 있고, 랜덤 신호, 잡음도 전력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신호 유형으로 보면 에너지 신호는 디지털 신호는 대부분 다 에너지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왜 에너지로 비트당 전력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비트당 에너지.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는 에너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할 때 하는 거고요. HTTP는 이제 그 하이퍼텍스트를 전달하기 위한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라는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응용계층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는 거죠. 야, 텍스트 문서 좀 줘. 하이퍼텍스트 문서 좀 줘. 그러면 서버가 그 문서를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이고요. 종단 간 연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TCP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잖아요. 3웨이 얘가 이렇게 하죠.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잖아요. 연결이 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뭐 연결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버에 야, 줘.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 종단 간 연결. 그래서 커넥션 리스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이전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서버고 얘가 클라이언트면 달라고 하면 얘가 그냥 주잖아요. 근데 한 번 달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얘가 알 거라고 얘가 얘를 알고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얘가 또 뭔가 필요하면 또 똑같이 새롭게 또 요청하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전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리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퍼텍스트의 구성은 라인 헤더 바디, 그러니까 메시지 구성은 라인 헤더 바디로 되어 있고요. HTTP는 TCP를 사용하죠. TCP를 밑에 하단에 전송계층 프로토콜로 TCP를 사용하고, 네트워크 계층은 뭐를 사용하냐면 IP 버전 4나 IP 버전 6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는 HTTP는 미주원이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고, 뭐 이제 그래서 그 COAP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COAP는 우리가 IoT에 응용계층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썬더볼트는 거기 적어놨는데, 인텔이 애플의 요청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송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인텔이 개발한 거예요. 애플이 요청하고. 그래서 i3플리 이제 그 이전에 썬더볼트 이전에 가장 빠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i3플리 1394 정도가 이제 i3플리 1394는
우리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물론 컴퓨터하고 주변기기를 송신자냐 수신자냐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컴퓨터 주변기기나 인터페이스 아니면 회로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회로 내부에서. 내부에서 i3 1394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규격이나 프로토콜로 빠른 속도로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썬더볼트는 지금까지 나온 방식 중에는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속도도 되지만 전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노트북을 내가 충전하려면 전원을 꽂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조 배터리로 노트북을 충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그 썬더볼트는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보조 배터리 같은 거에서 전원도 땡겨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가 있는 거, 전원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포트로 6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거기 데이지 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수의 기기 장착 가능. 그러니까 데이지 체인이 뭐냐? 데이지 체인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데이지 체인이라고 해요. 여기에 세대가 있다고 하면 4대? 이렇게 연결해 가는 방식이 데이지 체인이에요. 이렇게? 이게 데이지 체인. 이런 방식으로 6대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노트북이 있어요. 썬더볼트 여기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뭐 메모리를 달았어요. 그러면 여기 메모리에서 또 여기 인터페이스 썬더볼트 메모리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또 이렇게 달면 요렇게 달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해서 6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이렇게 쓰겠어요. 이제 그 이론상으로 이제 얘 규격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초는 2011년도에 나왔고요. 이제 그때는 전성속도 10기가, 2013년도에 나온 썬더볼트 2는 20기가, 지금 현재는 4까지 나와 있는데 40기가. 근데 인터페이스가 USB 타입C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똑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USB 4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성통신 밴드별 주파수와 특징. 이거는 제가 위성통신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밴드는 위성통신에서는 주파수 밴드를 뭐 숫자로 부르거나 이러지 않는다. LX, CX, QK, 카. 제가 이렇게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끔 면접 볼 때 물어본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호를 알고 있어야 되고, 면접 볼 때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 대역을 위성에서는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얘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L은 1에서 4기가, LX니까, X는 LS니까 2에서 4기가, 그 다음에 4에서 8기가 2배씩 높아져요. 그 다음에 X부터 달라지죠. 8에서 12기가. 그 다음에 Q 12에서 18, K 18에서 27, 카 27에서 40. 위성통신도 주파수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원래는 이제 그 대부분 LSC 요 정도에서 위성통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파수가 뭐 K나 Q 그러니까 Q는 또 많이 쓰고 있고, K나 카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성은 그러면 뭐예요? 위성은 GPS는 뭐예요? GPS는 무슨 밴드예요? GPS요. L밴드잖아요, L밴드. 그러니까 우리가 L1 반송파냐, L2 반송파냐, 이게 이 L이 그 L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에서 2기가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1에서 2기가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얘는 LS, CX, QK, 카. 나머지는 그냥 위성통신이 뭐고, 위성통신은 뭐가 좋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 밴드는 이렇게 되고, 특징은 이렇게 되고, 요거를 그냥 문제는 밴드별 주파수와 특징인데 걔만 쓰면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빅하고 SFP는, 지빅은 기가비트 인터페이스 컨버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스위치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광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근데 SFP하고 지빅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크기 차이뿐이 없어요. 그래서 분류 이렇게 이렇게 제가 비교표로 만들었긴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크기 차이뿐이 없기 때문에 크기 차이하고 뭐가 인터페이스만 큰 게 인터페이스를 더 많이 제공하겠죠. 작은 것보다는. 그래서 커넥터의 형태가 SC하고 LC 두 가지를 할 수 있지만 SFP는 LC 타입만 가능해요. 또 그 차이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기능이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빅이 너무 크기 때문에 SFP로, 요즘은 SFP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 요 정도를 쓰면 될 것 같고요. NTP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 7번에 NTP. 최상위 클럭, 이제 그러니까 시간 맞추는 프로토콜이에요. 시간을 이제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컴퓨터끼리 시간을 맞추는 프로토콜인데요. 동작 모드가 4가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 모드가 있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무조건 아까도 우리가 그 HTTP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가 하이퍼텍스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기 서버가 있고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죠. 시간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얘가 제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들끼리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시메트릭 피어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시메트릭 피어 모드, 클라이언트끼리 서로 시간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모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자기하고 연결된 단말한테 다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마다 딱 그러니까 1분만, 뭐 60초면 60초, 30초면 30초, 아니면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10분 되면은 전체 자기한테 달라붙어 있는 단말에 시간 쫙 한번 전송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단말들은 다 받아서 그 시간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 모드는 그룹 멀티캐스트를 하려면 그룹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룹에 등록을 한 애들한테만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하고 멀티캐스트의 차이가 뭐예요? 브로드캐스트는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전송하는 게 브로드캐스트잖아요. 멀티캐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멀티캐스트에 브로드캐스트의 개념도 들어가요. 멀티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멀티캐스트 아니에요? 다수한테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멀티캐스트고요. 브로드캐스트는 근데 무조건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멀티캐스트는 빼놓고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빼놓고. 이제 요 개념인데 그냥 멀티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의 차이만 보면, 멀티캐스트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고요. 그룹을 지어서 그룹에 가입한 애들한테만 보내주는 방식이 이제 멀티캐스트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탐지 기술에, 드론은 탐지 기술도 있고요, 판단 기술도 있고, 무력화 기술도 있어야 돼요. 안티 드론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드론을, 어떤 공격형 드론이 날라오는데 쟤를 판별하고 무력화 시키려면 먼저 탐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쟤가 나쁜 놈인지 안 나쁜 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이라고 판단이 되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탐지 기술만 물어봤기 때문에 탐지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쓴 거예요.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전파는 멀리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출력을 세게 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출력을 작게 쏘면 짧은 거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장단점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EO하고 IR은, EO가 뭐예요? EO? 일렉트리컬 옵틱, 그러니까 광학. 전자기 광학, IR, 적외선 카메라 이용하는 거예요. 카메라.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나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다는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으로 쏴가지고 탐지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기상 상황이나 이런 데 취약하죠. 빛은 장애물이 있거나 안개가 많이 끼어 있거나 비가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막 이런 상황에서는 빛은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나 이런 데뿐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RF 방식이 있고요. 음향 방식도 있어요. 뭐 그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B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동 인터넷,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동 인터넷인데 behavior. 사람의 행동을 데이터로 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트너가 2021년 9대 기술 트렌드 중 첫 번째 트렌드로 IOB를 꼽았대요. 제가 이거는, 제가 매일 보기는 하는데 놓쳤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뭐 IoT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마스크 착용이나 체온 재기, 손 소독 같은 행동 절차를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잘 지키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을 수집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어차피 구성 요소는 사물 인터넷, 데이터, AI, 행동과학.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심리학, 정치학, 뭐 사회학, 경제학을 행동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이제 사람의 행동이다 보니까 사람이 믿는 거하고 성향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붙여야 된다. 이런 걸로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지? 그 내비게이션 뭐죠? 티맵. 티맵하고 연계해서 보험료 깎아주잖아요. 이 사람이 운전하는 행동 습관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IOB의 일종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를 수집하잖아요. 수집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7페이지 10번. IT GRC. 저는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저도 잘 몰라요.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리스크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회사들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규정 준수는 규칙, 법률, 규정을 따르는 행위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자기들이 정한 규칙들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잘 따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측면이 그 컴플라이언스예요. 그래서 이제 IT GRC, 근데 IT GRC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하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책도 우리가, 세우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지키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컴플라이언스도, 이렇게 IT를 중심으로 하자. 그 다음에 그래야 책임감 있는 운영도 되고, 사이버 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IT GRC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건 기술적인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티드 GPS는, 우리가 이제 위성에서 이제 측이 문제예요, 측이 문제인데 위성에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위성에서 속도가 위성에서 내가 데이터를 쭉 내려받아요. 각 위성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냐면 50bps로 내려와요. 초당 50비트만 온다고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면 알마낙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이퍼머리스라는 정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동통신할 때는 설명드리는데 요 두 개를 다 합쳐야
전체 위성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 다 봤는데 12.5분 걸려요. 이거 이제 프레임, 이 50bps로 내려오는 위성통신의 프레임을 쫙 해보면 쫙 나와요. 그래서 11.5분 딱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비게이션을 처음 사가지고 딱 켰어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 12.5분 동안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어시스트 GPS는.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위급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GPS를 켰는데 위급선 11.5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알마낙이나 이퍼머리스 정보를 그런데 내 내비게이션은 그냥 키면은 바로 잡던데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알마낙이나 이퍼머리스 정보를 그 이전에 받았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장하지 않고 있으면, 근데 이제 처음 저는 샀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TTFF라고 내가 타임 투 퍼스트 픽스라고, 그러니까 타임 투 퍼스트 픽스, 처음 내 위치를 결정하는 그 시간을 TTFF라고 하거든요. 이 TTFF를 줄이려면 결론은 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성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정보를 받죠. 근데 12.5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기지국에서도 받아가지고 여기에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얘는 속도가 이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다고요. 얘는. 순간적으로 아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위성에서 오는 정보를 딱 받고 내 위치가 어디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이게 이제 어시스트 GPS의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알마낙하고 이퍼머리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종의 기준국 역할을 얘가 해서 얘는 자기 위치를 알고 있어요. 위치 정보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 기준국이니까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받은 정보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얘는 보정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얘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위치 정확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어시스트 GPS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어시스트 GPS는 예전에 이제 2G부터 사실은 나왔던 개념이었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FM 주파수 대역에서 10W의 소출력, FM 주파수 대역은 88에서 108메가 대역이고요. 우리가 100W로 돼 있나요? 10W. 10W면 몇 dBm이에요? 40dBm이잖아요. 40dBm.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10W잖아요. 이게 몇 dB예요? 30dB죠. 10 하니까 40dB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dBm, 그러니까 소출력이에요. 소출력. 40dBm 정도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동통신 기지국 3G나 예전에 3G 기지국에서 쏘는 출력 정도가 40dBm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은 출력이죠. 그러니까 기지국 그 비영리 라디오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 7월까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출력으로 공동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라디오 방송을 하는 데들이 7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7월이면 며칠 전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게 20개가 더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27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로 요거를 낸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뭐 내용이 있어야죠.
그냥 라디오 방송,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 하는 거를 시험 문제로, 이게 뭐 기술이에요? 기술도 아니고. 나 진짜 너무한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뭐 법적으로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아니, 쓸 게 없어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딱 자료 찾아보면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장단점,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방안,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써야 되냐고요. 왜 활성화가 안 되면 어때요, 이런 게. 지역 밀착형 방송, 무슨 지역 밀착형 방송이에요, 이거. 이거를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거의 없죠.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그래서 거기 최근 첫 번째 줄 보시면 21년, 거기 최근, 거기 새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오타예요. 2021년을 쓰다가 잘못 쓴 거예요. 2021년 9월에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A, B, C, D, E로 지정을 해놨어요. A는 광역권에서 그러니까 요 통신시설이 부서지면 광역급으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A급은. 그러니까 A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 충청권, 이렇게 권역 전체가 타격을 받는 시설이 A급 시설이고요. B급 시설은 시나 광역시, 그러니까 광역권이 아니라 시나 특별시, 요 정도가 이제 타격을 받는 게 B급인 거예요. B급도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시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시도 중요한 거죠. 3개 이상의 시, 3개 이상의 시나 구. 그러니까 시도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사실은. A, B, C로 분류되지 않은 통신국사가 D급. 그 다음에 E급은 이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구나 이런데, 도서지역이나 상습 침해 지구, 뭐 통신시설 이런 데가 이제 E급으로 분류를,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준은 주요 통신시설은 현황 관리카드 작성하고 현황을 관리해야 된다. 너네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회 통신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전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 전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전원 이중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UPS를 갖다 놓는데 배터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비 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출입 제한 및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의 상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역급 A, B, 뭐 C급 정도는, 아니 뭐 제가 D급이나 E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담 인력이 항상 24시간 상주해야 되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관리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3교시로 갈게요. 3교시로. 1번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1번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2G에 우리가 핸드폰을 쓰려면 심카드라는 걸 넣어야 돼요. 심카드를 이렇게 끼웠어요. 심카드가 있고요. 3G 때 얘가 뭘로 발전하냐면 유심이라는 걸로 발전해요. 그 다음에 유심이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e심이라는 걸로 왔어요. e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핸드폰 안에 넣어버리자.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유심이나 e심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가입자 정보하고 통신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에서 아예 이거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가입자 정보를 못 넣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넣냐? 무선으로 넣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 딱 찍으면 그 가입자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자. 아예 얘는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임베디드인 거예요. 임베디드. 이가 임베디드예요. 임베디드라고요. 그래서 임베디드 심을 넣자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UICC는 뭐냐? 이거는 뭐예요? 이동통신
주로 이동통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유심이나 이런 거를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하고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카드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 그게 이거예요, 유심. 그거를 핸드폰이 아닌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카드 형태로. 그거의 UICC예요. 그리고 이 UICC 형태를 그러면 이 UICC는 이거 뭐예요? 인베디드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이동통신이 아닌 핸드폰에 아닌 딴 데다도 넣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다 넣을 수 있어요? 사물인터넷용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기계에다가 넣어버리는 게 UICC 형태라고요. 이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품질화. 사물인터넷은 크게 네트워크를 몇 가지로 분류하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사물인터넷 사물들이 있어요. 얘가 게이트웨이로 오죠. 아니면 여기에 이 게이트웨이에서 안테나 달고 기지국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게이트웨이 자체가 기지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후단부터는 어떻게 돼요? 게이트웨이하고 기지국 있으면 여기에 이동통신망을 거치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거치든 그냥 일반 네트워크라고 할게요. 네트워크, IP 네트워크. 얘 거쳐서 오면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로 모이든지 뭘로 모이잖아요. 모이면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서버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 그래서 네트워크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에서 되게 분류하는 게 디바이스 네트워크이다. 제가 예전에 다 이거 분류해드렸어요. 분류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홀 네트워크이다. 제가 백홀은 예전부터 제가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백홀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가 백엔드 네트워크이다. 이제 후단 플랫폼이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지만 여기도 수많은 장비들이 있고 얘 장비들 간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분류한 상황에서 거기 이제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구성. 그 다음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제 여기에서 신호가 합세가 된다든지 여기 무선 품질이 안 좋으면 일단 서비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장비의 용량이나 아니면 품질이 안 좋을 경우에 대역폭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회선이 지원을 못해, 대역폭을. 그러면 이쪽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그래서 안 좋아질 수 있고, 여기는 서버 CPU나 메모리 이런 게 부족하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 지금 그 몇 페이지예요? 50페이지에 돼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극복하려면 얘는 무선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인증된 제품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무선 환경을 주기적으로 최적화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품질 저하 구간이 있으면 여기 백홀 네트워크에서는 얘를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품질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래픽 이용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트래픽 이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뭐 증설을 하든지 바꾸든지 회선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백엔드 네트워크에서는 여기 성능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서버 네트워크 성능 측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및 설치 기준 및 기술 기준. 이거는 지금 현재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고 보안 이슈가 있었어요. 2021년 11월에 보안 이슈가 있어서 월패드 해킹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얘도 지능형 홈 네트워크도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인터넷 라인이 들어오죠. 이제 우리 아파트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맨 먼저 뭘 거칠 것 같아요? 여기에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여기에 백본 스위치가 놓여요. 백본 스위치라고 하면은 이 백본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L3예요. L3. L3급 스위치예요. L3급. 그러면서 여기에 백본 스위치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워크그룹 스위치라고 얘가 L2급이에요. L2. L2 스위치가 놓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 101동 102동, 103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01동에 가입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라인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가 더 필요하면 스위치 물려서 여기 1001동, 1002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그러면 우리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단지 서버. 단지 서버 어떻게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단지 서버. 여기 워크그룹 스위치. 스위치를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지만 단지 서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보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디만 뚫으면 돼요? 얘만 여기하고 이쪽만 뚫으면 다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게 L2잖아요. L2. 그러니까 얘는 얘만 여기 뚫고 들어와서 얘만 뚫으면요. 여기는 다 그냥 계층상으로 2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그냥 어느 집이든지 방문하면 되는 거예요. 해커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안상으로. 근데 이제 기존에 신문이나 나온 거는 여기 가입자 됐네. 월패드가 문제다. 이 월패드가 월패드 문제 아니에요. 이제 월패드 문제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월패드가 뭐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보안 상황이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주요 구성 요소를 제가 써놨어요. 이 세대 단말기는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 가정 하나만 여기에서 요 가정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세대 단자함으로 요게 들어와요. 요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세대 단자함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안방도 가고요. 여기 가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 월패드가 있어요. 그럼 월패드도 얘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월패드에서 여기 뭐 우리 주방에 가스도 제어하고 여기는 IP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인터페이스로 가는데 이제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연결될 때는 다 백본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이 내부하고 여기가 월패드예요. 여기 세대 단자함 있고요. 이 세대 단자함하고 월패드하고 일체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슈는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백본하고 방화벽하고 워크그룹, 그래 월패드, 그 다음에 여기 이 홈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월패드에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게이트웨이라는 게 아니면 세대 단자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슈는 다른 거고, 그냥 나눠보면 세대 단말기, 홈 게이트웨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워크그룹 스위치, 백본 스위치, 워크그룹 스위치, 그다음 백본 스위치. 거기에 백본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냥 백본 스위치예요. 그다음에 방화벽.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안 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보안에는 그동안 아파트 지을 때 보안에 신경 전혀 안 썼어요, 사실. 그냥 보안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방화벽 하나 갖다 놓는 거, 요거까지. 요게 보안의 전부였다고요, 사실. 방화벽만 뚫으면 다 뚫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랬냐, 이렇지 않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상호 운영성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어떤 장비든지 사다가 놓으면 이거하고 붙일 수 있고, 어떤 장비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운용성이 있게끔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정부도 손 놓고, 업체들도, 야, 우리가 이거 우리 걸로 만들면, 우리가 시장을 다 잡으려면 좀 특수하게 만들어서 우리 걸로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업체들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 아파트하고 LG 아파트하고 장비는 똑같은데 호환이 안 돼. 이거 상호 연동성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보안도 다 뚫려.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거기 3번에 보시면 이제 홈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 및 기술 기준 개정해서 기술 기준에서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 주체한테 매뉴얼 제공해라. 그 다음에 물리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세대별 홈 네트워크 이제 여기에서 얘만 뚫으면 다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망분리를 해서 가라. 이제 망분리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밀성 인증, 접근 통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써라. 그 다음에 정보통신,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기기를 설치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요구 사항,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은 네트워크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 접근 통제, 데이터 보안. 근데 장비를 그렇게 쓰라는 거지. 장비만 요 장비는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 접근 통제, 전송 데이터 보안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안 뚫려요? 뚫릴 수 있어요. 문제는 큰 틀에서 정보 이 보안이 안 뚫리는 방법적인 측면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뭐 하여튼 그런 문제예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재해복구 시스템은 미러 사이트는 뭐겠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미러 사이트니까 데이터가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현재 업데이트되는 오고 가는 데이터들도 이쪽 사이트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액티브의 개념이에요. 얘도 동작하고 얘도 동작하는. 그 다음에 핫 사이트는 뭐냐면 똑같은 걸 또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도 받아요. 근데 액티브 스탠바이 개념이에요. 액티브 스탠바이. 그 다음에 웜 사이트는 뭐냐면 똑같지 않아요, 이제부터. 똑같지 않고요. 중요한 자원들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보관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요 데이터만 보관되고 있는 거고,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백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간에서 한 하루 정도, 요 정도 걸리는 데이터들을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고장나면 일부 데이터는 소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드 사이트는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뭐 아주 최소한의 데이터만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할 때 다시 만들어 가지고 복구하자.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데이터들만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구 시간은 액티브니까요. 하나가 죽었어요. 여기가 부셔졌어. 그러면 얘가 액티브니까 당연히 즉시 복구가 되겠죠. 근데 핫사이트는 액티브 스탠바이니까 얘가 죽으면 얘를 기동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기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급이기 때문에 수시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웜사이트는 주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드 사이트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장점하고 단점이 있죠. 뭐냐면 액티브로 하려면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동작 계속 백업 받으면서 똑같이 동작시켜야 되니까
데이터는 최신적이고 높은 안정성이 있죠. 하나가 죽어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 재개가 가능한 반면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를.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도 똑같이 유지보수도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많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면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 중에 데이터 센터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되게 핫 사이트나 웜 사이트로 하겠죠. 미러 사이트로 할까요? 미러 사이트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들은 미러 사이트로 할 수 있고요. 자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미러 사이트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대복구 시스템 구축 순서를 그 뒤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를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에 보시면, 참. 그 트래픽 제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큐 관리도 있고요. 트래픽 쉐이핑도 있고요. 수락 제어도 있고, 혼잡 관리가 다 사실은 트래픽 제어의 방식인데, 지금은 대기행렬 이론은 큐잉 이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큐 관리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 제어의 큐잉 이론은 얼랑이라는 분이 처음에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든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트래픽이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예요. 장비면 여기 어디에 쌓아놔야 되잖아요. 일단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처리하고 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들어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 거기에 저장이라고 하면 대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잉 이론에서는 대기 장소라고 불러요. 대기 장소가 있고 거기 서버라고 있는 게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처리를 몇 군데서 하냐? 서버가 하나냐? 2개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 내보내는 거. 4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객의 도착, 대기장소, 서버, 고객의 출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저장되고요, 처리되고요, 데이터를 내보내는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행렬의 표시는 거기 이제 얘는 캔달이라는 사람이 이 모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캔달의 대기 모형이라고 하는데 A는 뭐냐면 여기 트래픽이 들어올 때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얘가 수학이에요. 얘가 분포가 어떻게 지수 분포를 따르면서 들어오냐, 분포를 봤을 때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따진 게 거기 A예요. A. 그래서 거기 G. 거기 그 다음에 M. 대기행렬 이론의 GM2하고 MM2 있잖아요. G가 들어오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G는 G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반이나 임의분포를 따르면 G라고 부르고요. M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지수분포를 따를 때는 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B가 있잖아요. B.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들어오는 정보. 그 다음에 여기 B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객의 서비스 시간 분포. 서비스 시간 분포. 그래서 B는 서비스 시간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어떤 분포,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따르고 있냐 걔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는 여기 처리되는데 처리하는 서버가 몇 개냐 요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2라고 하면은 당연히 처리하는 서버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군데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비스 과정, 그 다음에 거기 이제 GM2하고 MM2 있잖아요. 도착 과정, 서비스 과정, 도착 과정, 서비스 과정, 서버의 수. 이거를, 쓰라고 하는 건데 참,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내도 되는지 참, 저는 참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터는, 스마트 홈에서 상호 연동 표준이에요. 상호 연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2019년 12월에 아마존, 애플, 구글이 스마트홈 사업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프로젝트 칩이라는 거를 결성을 해요. 근데 이거를 주도하는 그
주도한 데가 어디냐면 GP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에서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프로젝트 칩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요. 근데 그래서 2020년 말에 원래는 표준을 만들기로 해요. 표준을 우리가 상호연동 표준을 만들자. 근데 코로나가 오잖아요. 2020년에. 그러니까 1년 더 미뤄요. 우리가 202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21년까지 할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애플, 구글 이런 데가 참여하면서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업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GP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에서 칩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판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GP 얼라이언스도 GP도 옛날부터 우리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기들 이름도 바꿔요. CSA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프로젝트 칩도 매터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2021년 5월에. 2021년 5월이면 한 1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야,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판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표준도 2022년으로 연기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코드라든지 개발 키트라든지 아니면 인증 기준이라든지 절차도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내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그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커졌다고 해서 얘를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그냥 연동 표준이에요. 딱 개념 하나는. 그 위에 거의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이제 장단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요구사항만 있는 거예요. 노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설계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뭐 무선을 견고하게 만들자. 뭐 보안은 뭐 잘하자. 뭐 어플리케이션은 뭐 이런 거 하자. 요 정도뿐이 없어요.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표준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동작 방식 써놨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IP 위에서 돌아간다.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고요.